경기 침체만 오지 않는다 그러면 제약바이오는 앞으로 계속 보셔야 됩니다. 경기 침체가 왔을 때는 동구하기가 제일 어려운 섹터가 제약바이오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에 가장 크게 노출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경기 침체 리스크가 제약바이오에는 가장 치명적이고요. 그리고 현대로템 실적 말고 또 최근에 실적이 또 잘 나왔던 기업 중에 하나가 삼성바이오로직스였었고, 그리고 최근에도 주가 흐름 상당히 좋습니다. 여전히 또 신고가 또 형성을 하고 있고, 시가총액이 LG에너지솔루션을 제쳤어요. 3위로 올라섰습니다. 이거에 대한 의미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저는 별로 의미 부여하고 싶지는 않고요. 그거보다는 저는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어닝 서프라이즈가 계속 나왔는데 왜 주가가 못 갔었느냐를 네.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동안 주가가 못 갔었던 거는 바이오센티가 안 좋았었죠. 연말 연초까지는. 그런데 이제 최근에 바이오 주식들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을 했잖아요. 바이오 주식들이 최근에 움직이면서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30만 원 전후에서 지금 39만 원까지 올라왔죠. 네. 뭐 펩트론이니 리가케민이 다 이런 주식들이 10% 이상, 뭐 10%, 20% 이상 다 올라간 걸로 알고 있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만 100만 원 초반에서 꼼짝도 안 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그 전에도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제 삼성의 프리미엄이 붙어 있는 데다가 성장을 계속 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주가가 좀 둔한 거는 일정 부분은 프리미엄이 붙어 있었던 측면이 있고 밸류에이션이 그랬기 때문에 싸지는 않았었다. 성장 계속하는 건 알지만 편안하진 않았었기 때문에 지켜보고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바이오 주식이 돌아서기 시작한 게 뭐 각 기업들이 열심히 IR한 것도 있지만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잡히기 시작하면서부터 돌기 시작했어요. 실제로 네.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런 움직임 하에서 우리나라의 빅바이오 쪽이라고 할 수 있는 회사들이 다 한 바퀴씩 돌면서 움직였는데 못 간 회사가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셀트리온 정도였거든요. 셀트리온은 아직도 못 가고 있지만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오늘 올라갔던 거는 그런 차원이다.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을 때도 잘 안 움직였었어요. 근데 이제 오늘 움직인 거는 약간의 키 맞추기 차원. 그렇게 저는 이제 이해를 하고 있고요. 말 나온 김에 셀트리온도 잠깐 하면 거기는 아직 숫자가 안 나오잖아요. 네. 그 진펜트라에 대한 기대감이 많았는데 그게 생각처럼 안 된 거거든요, 지금. 회사에서는 열심히 하고 있고 서 회장님도 열심히 뛰고 계신다고 하는데 말씀하시는 것처럼 된다고 그러면 셀트리온도 당연히 지금이 저점일 가능성이 높은데 그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갖다 언급하라고 그러면은 SK바이오팜이 그 뇌전증 치료제 엑스코프리 그 한 품목 가지고 작년에 흑자 전환하고 매출 많이 늘었다. 네. 사실 그 SK바이오팜이 굉장히 힘든 길을 간 거거든요. 사실 우리나라가 신약 개발해가지고 제일 편한 건 뭐냐면 빅팜 애들이 저희 거 라이센스 아웃 해가지고 자기들이 만들어서 팔아주는 게 최고잖아요. 그쵸. 우리 편안하기는. 근데 여기는 시장을 만들어서 자기네가 만들어서 그거를 직접 영업을 해가지고 뚫고 있는 건데 그걸 지금 매출을 일으켜가면서 계속 올라갔다라는 거 그리고 그 추세가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가서 그 뇌전증 쪽으로 해가지고 1위까지 넘보는 네. 근데 1위가 안 됐어요. 네. 그 시장이 계속 커지니까 1위 업체도 또 되게 잘했던 모양이더라고요. 그 정도 상황을 만들었었다라는 걸 보면 셀트리온도 마찬가지로 지금 자체 영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서 성과가 눈에 보이는 게 나오면 그때 움직일 거다. 근데 그 전까지는 조금 답답한 흐름이 될 것 같다.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앞으로의 어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추가적인 시세 이런 것도 기대를 하시는 분들이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은 이 트럼프 정권에서의 좀 최대 수혜가 기대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많이들 하세요. 특히나 CDMO 시장에서 이 의견에는 좀 동의를 하시나요?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캐파 증설을 하는 거는 계약을 근거로 해서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캐파 증설 자체의 리스크는 제한적이다.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 업체들을 배제하려고 하는 게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미국인들의 그 신체 정보 이런 것들을 이제 경계하는 측면도 분명히 있고 하기 때문에 아마도 그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할 거고 바이든 정부보다 더 강경할 텐데 이제 당연히 그렇게 할 거라고 보고 그런 맥락에서는 여전히 업황은 좋다. 그렇지만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주도주로서 힘을 내서 치고 올라가기에는 저는 밸류 부담이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올라는 가더라도 완만할 것 같다. 근데 이제 하방에 대한 어떤 리스크를 얘기하라고 그러면 거꾸로 다른 제약바이오보다는 훨씬 리스크는 덜할 거다.
천천히 가는 만큼 네. 또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러면은 사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그 이전 작년 한 중순 때였나요? 그때 뭐 CDMO 관련 기업들 다 끌고 올라갔었던 모멘텀 중에 하나가 그 생물보안법 통과였었잖아요. 작년에 통과가 완전히 되지 못했고 올해로 좀 넘어왔는데 생물보안법이 올해 만약에 통과를 하게 되면은 추가적인 어떤 모멘텀이 좀 돼줄 수 있을까요? 통과가 되면은 뭐 긍정적인 반응은 할 거라고 보는데 저는 좀 그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 흐름 자체는 좀 보수적으로 그러니까 뭐 급등을 한다 이런 개념보다는 좀 올라가더라도 좀 완만하게 움직이는 그런 패턴이 나올 거고 오히려 좀 이제 상대적으로 캐파가 작고 시총이 작은 회사들 이런 회사들이 좀 주목을 받을 가능성은 있겠죠. 근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금 5공장하고 이제 벌써 또 6공장 얘기도 발표하는 거 아니냐라는 기대감들이 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그게 계약을 근거로 가져가는 거고요. 계약을 근거로 가져가는 건데도 지금 밸류에이션 자체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거의 제일 비쌀 겁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논리적으로 부합이 되는 거는 계속해가지고 매출 성장은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 성장의 속도 역시도 일정 부분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돼 가지고 성장의 기울기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가던 게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 주가는 더 못 간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초기에 올라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완만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계속해 가지고 오를 것 같기는 한데 이게 워낙에 초기에 땡겨오는 게 크니까 이게 따라오는 걸 확인하면서 올라가는 가는데 이게 이제 조금 완만하게 올라가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방금 말씀해 주셨던 SK바이오팜 또 추가적으로 더 궁금해요. SK바이오팜이 이 엑스코프리로 실적을 내고 있기는 한데 이전부터 리스키하게 좀 시장에서 받아들였던 것 중에 하나가 의존도가 너무 높다 이거였잖아요. 이런 리스키함은 이제는 좀 해소를 했다고 봐야 될까요? 시장에서 지금 그 팔리는 속도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는 그 리스크는 일정 부분은 해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성장을 위해서 그러면 파이프라인이 더 있어야겠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회사 측에서도 어떤 식이든 지금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전에 봤었던 걸로는 방사선 치료제 관련된 거 이제 개발 중이거나 뭐 이제 진행하고 있는 게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좀 구체화된다든지 하게 되면은 그게 이제 하나가 더 얹어지게 될 경우에는 이제 시너지가 날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엑스코프리 자체만 가지고 봤을 때도 이게 매출 늘어나는 속도라든지 시장을 장악해 나가는 그런 패턴을 놓고 봤을 때는 괜찮은 그림 계속 기대할 수 있을 것 같다. 적어도 몇 년은. 근데 이제 제약회사라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선반영이 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올해까지는 그렇다 치고 내년 후년 갔는데도 그거 하나만 붙잡고 계속 늘어진다고 했을 경우에는 역시 좀 주가는 답답해질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제약바이오 회사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신약 개발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SK 쪽에서 모를 리가 없으니까 네. 준비해 나가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추가적인 파이프라인이 또 뭔가 성과를 내면은 그러면 더 뭔가 볼륨 자체는 더 커질 수 있겠네요. SK바이오팜도.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기업 그 바이오팜 매출까지 나오는 신약 승인까지 받았잖아요. 네. 그 첫 사례거든. 사실 첫 사례예요, 그게. 그렇죠. 근데 이게 성공적으로 잡히게 될 경우에는 오히려 진짜 시세 분출은 지금이 아니라 그 뒤에 나올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게 돼주려고 그러면 이쪽이 쫙 팔리면서 또 다른 제품에 대한 부분이 붙어야 되죠. 근데 이게 작년부터 뭐 유한양행도 그렇고 알테오젠도 그렇고 뭔가 우리 한국의 기업들이 이렇게 성과를 하나둘씩 만들어 나가는 걸 보면서 제약바이오 쪽의 분위기가 많이 바뀌고 있다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하거든요. 네, 그럼 지금 또 실질적인 성과를 냈다고 보기엔 조금 애매하기는 한데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여전히 기대감이 높기는 합니다. 일단은 어제 미국 증시안에서 일라이릴리가 실적 발표했는데 뭐 매출이나 EPS 어느 정도 예상치에 부합을 했고 긍정적으로 좀 가이던스도 제시를 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는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좀 기대를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제 실제로 비만 치료제를 직접 개발하고 있는 데는 한미약품 정도 아마 이상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내 그 정도고 나머지는 다 이제 제형 변경 내지는 네. 그런 거잖아요. 뭐
1개월형을 만든다. 어떤 데는 그러니까 자기는 3개월짜리 하겠다. 뭐 어떤 데는 또 1년에 한 번 먹어도 되는 1년에 한 번 먹는 약은 얼마나 비싼지 모르겠지만 그거 장사 될까요, 그거? 하여튼 네. 그런 것들을 만든다고 지금 이제 얘기들을 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 관련해 가지고는 사실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게 되게 제한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지금 주가 많이 올라 있으니까 말씀드리면 페트론 같은 회사 상대방이 누군지 지금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걸 밝히지 못하게끔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고 있는 거 맞아? 근데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요. 하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나와봐야지 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예측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제약바이오 투자는 일정 부분 반 이상은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그 기술적인 측면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그 기술이 어떻게 적용해 나가는지 그 가능성에 베팅을 하는 투자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우리나라가 과연 비만약을 개발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신다 그러면 전 모르겠어요. 가봐야지 알 것 같아요. 근데 가봐야지. 사실 그 예를 들어서 저기 롱액팅이라 해가지고 1개월 제형 만든다. 그럼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들만 그걸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기술을. 그렇죠. 그러면 그 릴리가 됐든 노보노가 됐든 그 회사들이 바인딩 계약을 해가지고 너만 개발할 수 있는 특권 줄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 이렇게 그거 얼마 안 들잖아요. 또 그 저기 MTA 같은 거 사실은 돈 안 줘도 이렇게 우리 거 한번 해보라고 해가지고 하는 경우들도 많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보통 하나 이제 롱액팅 같은 경우도 하나 개발하는데 그 참여하는 업체들이 10개가 넘을 수가 있거든요, 보통. 그렇기 때문에 그게 우리가 반드시 성공한다, 우리가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잘 모르겠고,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들 주가 흐름으로만 놓고 보면 오늘도 올릭스인가? 그 회사 뭐 6억 3천만 불짜리 계약했다고 그 네. 릴리하고 한 것 같던데 보니까요. 비만 치료 그거 라이센스 아웃 됐고 그 다음에 그 펩트론 또 삼천당 제약이 요즘 또 보니까 관련해 가지고 움직임이 있는 것 같고 그런 회사들은 뭐 누가 이거 됩니다라고 해서 믿고 투자하는 건 지금 그 영역은 아닌 것 같아요. 본인들이 공부해 보시고 가능성이 있다 싶으면은 거기에 대한 판단은 본인들이 하셔야 될 구간이지. 뭐 삼천당 같은 경우도 20만 원이면 네. 제가 그거 10,000원대 사가지고 한번 매매를 해가지고 올라갔다가 5만 원대 갔다 다시 그거 2만 원대 왔다가 이렇게 올라간 거거든요. 그거. 근데 그런 회사를 지금 시점에서 된다 확신 갖고 베팅을 들어가려고 그러면 그거는 누구 말을 들어서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사실 그렇죠. 뭐 우리나라에서 실질적으로 기대를 하기에는 아직까지 시간은 조금 필요한 구간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좀 디테일하게 개별 종목들마다 좀 공부를 스터디를 할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근데 어쨌든 좀 매매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비만 치료제라는 이 시장 자체가 굉장히 매력적일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뭐 백신, 뭐 지금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워낙에 좀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근데 지금 미국 그 케네디 주니어 보건장관이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또 지명이 됐을 때 비만 치료제라던가 백신 관련주들 제약바이오 전반적으로 좀 변동성이 상당히 심했었는데 이게 앞으로 영향을 줄 가능성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청문회 나와가지고 케네디 주니어가 자기는 백신 반대론자 아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제야에 있어서 반대하고 나설 때하고 그 자리에 앉았을 때 하고는 또 다른 얘기가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장관한 사람이 모든 걸 좌우하기에는 네. 그 시장 규모도 있지만은 그 미국 내에는 로비스트도 엄청 많잖아요. 그렇죠. 그 생각처럼 쉽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래서 그 장관에 의해 가지고 뭐 갑자기 제도가 확 뒤집어지고 바뀐다 할 것 같지는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노이즈다. 일단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노이즈가 그럼 제약바이오 시장 전반적으로 지금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노이즈가 만약에 발생을 한다라고 해서 제약바이오가 좀 눌리게 되면은 그때는 좀 매수 접근 가능한 섹터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경기 침체만 오지 않는다 그러면 제약바이오는 앞으로 계속 보셔야 됩니다. 계속 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는 경기 침체가 왔을 때는 돈 구하기가 제일 어려운 섹터가 제약바이오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돈을 창출해 나가면서 그 연구하는 기관은 별로 없잖아요. 거기는 회사들이.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에 가장 크게 노출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경기 침체 리스크가 제약바이오에는 가장 치명적이고요.
그게 아니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미 작년이 글로벌 원년이라는 얘기를 제가 연초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인데 실제로 이제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SC제형 이제 3상 끝나고 품목 승인 절차 들어가게 되면은 그 글로벌 판매량 40조가 넘어가는 제품을 갖다가 SC제형으로 바꾸는 사실상 그거에서 독점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엄청난 내용들이 되는 거고 유한양행 같은 경우도 이제 판매가 이제 예상처럼 되는지는 올해부터 지켜보면 되겠지만은 그거 외에 또 추가적으로 에로 거기는 이제 오픈 이노베이션을 하는 회사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포텐셜로만 얘기했었던 리가켄 같은 경우는 에로 한 게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제 한 가지 그 에로 라이센스 아웃 했던 것들이 전부 임상 단계가 낮아요. 그러니까 이제 눈에 보이는 이게 없어가지고 조금 눌려 있는 그런 느낌이고 뭐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뭐 대표님이 작년 내내 외치고 다녔던 게 이제 그거였었고 네. 가능성에 대한 얘기들 나오고 있고 우리나라 이제 대표 빅바이오 회사라고 이제 분류될 수 있는 회사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좀 다른 영역이기도 하고 이제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꾸준히 추적을 하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옛날하고 다른 거는 이제 옛날에는 바이오 이제 주식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바이오는 이코르 테마였었어요. 네. 그러니까 갑자기 IT 회사가 나도 바이오 한다고 바이오 딱 집어넣고 나서 갑자기 뭐 바이오 이슈 붙여가지고 조그만 회사 하나 인수해놓고 바이오 붙여놓고 이렇게 급등하고 뭐 이런 것들도 많았었잖아요. 그런 회사들은 지금 현재 보시면 안 가요. 맞아요. 차별화가 좀 되고 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찐 바이오와 약간 좀 곁다리 바이오 네. 이게 좀 구분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그건 염두에 두시고 가급적이면은 좀 그 레퍼런스가 있고 그다음에 바이오 투자하실 때는 이제 재무적인 리스크를 체크하셔야 되는데 그거는 현금 흐름을 놓고 봤을 때 최소 3년 이상의 운영자금, 연구자금은 가지고 있는 회사를 보셔야지 잘못했다가는 중간에 갑자기 증자를 하거나 또는 시비를 찍거나 이래버리면은 또 이제 얻어맞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조심해서 보시고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굳이 찾아보시라고 하면은 사업보고서 같은 데 뒤져보시면은 국책과제 수행 이력 같은 것들 언급돼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과거 에로에 썼던 내용들이 있거든요. 뭐 이를테면 그게 글로벌 그 빅팜들이 아니더라도 국내 제약사들하고 그래서 어떤 성과가 있었다는 게 다 언급이 돼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찾아보셔라. 그래서 이제 그나마 그게 좀 리스크를 좀 줄이는 방법일 거다. 근데 이도저도 피곤하고 힘들다 하면은 저는 작은 놈보다는 이미 좀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는 쪽에서 관심을 가지시는 게 나을 것 같다. 큰 놈으로. 네. 그러면 현재 지금 국채금리 아까 10년물 국채금리가 잡히기 시작하면서 제약바이오가 그래도 좀 올라오기 시작을 했다 이렇게 보고 계셨는데 지금 한 4.4에서 4.5 사이까지 내려왔잖아요. 지금 정도 수준이면은 제약바이오가 좀 괜찮은 구간이라고 보세요? 아니면 추가적으로 국채금리가 더 빠질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이게 사람이 심리라는 게 이제 환경에 되게 민감하다 보니까요. 옛날 같으면 지금 미국 채금리 그 정도 상황이면은 제약바이오 되게 힘들 때예요. 그렇죠. 근데 워낙에 높은 데를 갔다 오고 경험을 해본 오랜 시간 경험을 해보고 나니까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지금은 그렇게 걱정을 안 해요. 근데 4.7하고 지금 이거하고 뭔 차이냐라고 물어보신다고 그러면 그때는 5% 갈까봐 겁을 먹었죠. 5% 돌파하면 더 올라갈 거라고 봤었으니까. 이제 그걸 걱정을 했었던 거고 거꾸로 지금 이제 여기서 만약에 급하게 4% 밑으로 급락을 한다고 가정을 하면 그것도 아마 긴장할 거예요. 경기 침체 리스크가 이제 본격화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래서 이제 지금은 사실은 금리는 좀 완만하게 움직이는 게 좋아요. 지금 수준에서 갑자기 급락을 하거나 급등하는 거는 바이오텍 쪽 센트에는 좋지 않고 완만하게 빠지더라도 완만하게 오르더라도 좀 완만하게 이렇게 움직여주는 게 가장 무난할 것 같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경기 침체 리스크는 있다고 보세요? 사실 이게 애매한 게 지금 미국도 보면은 미국만 좋은 장이었었잖아요 작년 네. 내내. 근데 미국 시장을 놓고 보면은 미국 그 실제 현지 분위기는 그렇게 좋지 않아요. 네. 우리가 막 지금 미국은 뭐 축제장이고 그럴 것 같지만 안 그래요. 그리고 미국 내 업체들도 보면 고금리 상황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던 중소형 업체들도 많고 그 와중에 미국 내 뱅크들도 작년에 몇 개 파산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모두가 좋은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그래도 미국은 그 빅텍의 성장에 힘입고 그다음에
다른 나라들 돈들을 다 흡수를 해가지고 돈을 갖다 바쳤든 알아서 뺏었든 간에 이제 자기네들 채워가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나마 괜찮았잖아요. 근데 이 부분이 이제 어느 한 부분에서 만약에 문제가 생긴다.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재정도 아마 국채를 마구 찍어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이슈가 될 만한 부분들을 이전 정권에서 남겨놓고 갔단 말이에요. 사실은. 네. 그랬기 때문에 이제 그런 길을 걷다가 잘못해가지고 한번 어긋이 나면은 이게 경기 침체라는 게 예고된 상태에서는 절대 안 와요. 그렇죠. 돌발적인 네. 이슈가 터지면서 갑자기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그 부분을 뭐 걱정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오히려 이게 자칫 잘못하면 엉뚱한 데서 터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항상 유념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어떤 자료를 보니까 지금 미국 주식에 대한 포지션, 비중 또는 그다음에 주가 밸류에이션이 그 대공황 이후에 지금 최고 상황까지 올라와 있다. 그러니까 굉장히 과열이고 버블이다라는 얘기를 여기저기서 해요. 근데 여태까지 제가 업계에 있어 본 경험으로는 그런 얘기들 나올 때는 별로 주가가 그렇게까지 크게 반응은 안 해요. 근데 이제 그게 걱정하지 마. 이번에는 달라. 괜찮아집니다. 하면서 이제 앞으로도 갈 길 멀었습니다라고 컨센서스가 이루어졌을 때 네. 그때 오히려 조심해야 될 수도 있어요. 오히려 노이즈가 있을 때보다. 알겠습니다. 그럼 어쨌든 제약바이오 시장은 국채금리가 완만하게 외부적으로는 형성이 되는 게 긍정적인 그런 환경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 안에서 선택을 한다라고 하면은 좀 성과를 내고 있는 기업들 다 모르겠다 그러면은 좀 큰 놈들로 이제 선택을 하는 게 좋은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정 안 되겠으면 그냥 ETF를 사시는 것도 낫고요. 아, ETF로. 알겠습니다. 네, 한번 잘 참고해서 제약바이오 투자하시는데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너무 고생해주신 이영훈 이사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지금 계좌 안녕하십니까? 언제까지 물린 종목들 바라만 보실 거예요. 사실 투자라는 게 간단합니다. 올라갈 종목 잘 찾아서 매수할 자리, 매도할 자리만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알고 있으면 주식 정말 쉬워집니다. 지금 보유 종목을 잘라야 할지 끌고 가야 될지 고민인 분들 많으시죠? 저도 7번 깡통을 차본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의 고민이 어떤 건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실패를 겪으면서 일어서게 해줬던 기법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양복 나온다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분명 좋은 장이 올 거니까 이 기회를 살리시면 좋겠습니다. 딱 8주만 집중하셔가지고 평생 써먹을 수 있는 돈 버는 기법 다 배워가실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제가 쓰는 실전 기법을 총 8번의 VOD 강의와 16번의 라이브 강의로 모두 담았습니다. 직접 올라갈 종목 찾으실 수 있도록 그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2025년 저와 함께 돈 벌어보시죠.